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 첫 특별 사면이 오늘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작년 광복절 특사 때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난 6,444명입니다. 대부분 일반 형사범들인데 서민과 생계형 사면이 원칙이었고 애초부터 정치인, 경제인은 고려 대상에서 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눈에 띄는 사면 대상자는 지난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사법 처리됐던 철거민 25명입니다. 이렇게 공안 사건 관련자가 특별 사면에 포함된 것은 2013년 1월 이후 거의 5년 만입니다. 또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한 사람 정봉주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처벌받았었습니다. 노동계에서 특히 관심을 가졌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현 정부 첫 사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임현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단행된 신년 특별 사면은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고령자, 중증 환자, 유아대동 수용자 등 어려운 처지의 수용자를 적극 발굴하여 생활고를 못 이기고 소시지를 훔쳤다가 징역 8개월, 과자 한 봉지를 훔쳤다가 집행유예. 이런 생계형 범죄자를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시킨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장발장 사면이라는 말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명의 농성자와 경찰 1명이 숨졌던 용산 참사와 관련해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을 사면한 것도 눈에 띕니다. 정부는 용산 참사 관련자 사면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의미라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9년 만에 특별 사면을 받은 철거민들은 과거 정권에서 우리를 범죄자로 몰았던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와 종교계에서 사면을 요구해왔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공안사범, 노동사범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지만 오늘 새 집행부를 선출한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화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존중 얘기하지 마십시오. 민주노총 수장을 잡아놓고 석방하지 않으면서 무슨 대화 얘기합니까? 정치인 중엔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겨울 광장을 밝힌 촛불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 저격수로 불렸던 정 전 의원은 당장 내년 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주요 야당들은 코드 사면, 법치주의 파괴 등의 단어를 써가며 공세를 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지난달 실종 신고된 후 찾지 못했던 5살 고준희 양이 전북 군산에서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미 지난 4월에 숨진 뒤 친아버지에 의해 버려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친아버지는 시신을 유기한 건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경찰에 실종 신고된 5살 고준희 양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양이의 시신은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서 수건에 쌓여 30cm가량의 땅속에 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준희 양의 시신을 유기한 사람은 아버지 고모 씨와 내연녀의 모친인 김모 씨였습니다. 아버지로서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젯밤 고 씨로부터 숨진 딸을 선산에 묻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밤새 수색 작업을 벌여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시신을 찾았습니다. 고 씨는 그러나 이미 숨져 있던 딸을 유기한 사실만 인정하고 살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준희가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사망했는데 준희 생모와의 이혼 소송과 양육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유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월 19일 이후 진료 내역도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준희 양이 11월 16일 이전에 실종되었을 것으로 경찰은 고 씨와 내연녀의 모친인 김 씨에게 일단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고 씨의 내연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나올 국과수 감식을 통해 준희 양이 살해됐는지와 학대를 받았는지 등을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고준희 양의 친아버지와 내연녀의 모친은 지난 4월 고양이 숨진 후 약 8개월 동안 마치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집에 아이 장난감을 진열해 놨고 준희 양의 생일이라며 이웃들에게 미역국을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준희 양이 숨진 4월 말 이후에도 친부 고 씨는 내연녀 모친 김모 씨에게 양육비로 7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새로 이사간 곳에 준희 양의 장난감을 진열해 놓는가 하면 동거녀 모친이 지인들에게 준희를 돌봐야 해 일찍 집에 가야 한다는 말을 종종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고 씨와 김 씨는 준희 양의 생일인 7월 22일 이웃에게 미역국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아동을 위해서 생일 잔치를 했다는 정황은 나옵니다. 미역국을 끓여서 동거녀의 모 지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고향의 사망 원인에 친부와 내연녀 모친의 학대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고 양은 지난해 말 이후 치료를 받지 못했고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올 초에는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봉합술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직접적인 폭행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한 달 반이지 나온 날은 한 달도 안 될걸요? 그래요? 거의 나오고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 외에도 폭행에 의한 학대나 의료적 치료를 하지 않은 방임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이렇게 영유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계속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6살 이하의 나이일 때는 사실상 아이를 돌보거나 살필 수 있는 정부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최경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친아버지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지난해 10월엔 양부모가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6살 입양딸을 방에 가둔 채 굶겨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아동학대로 숨진 6살 이하 영유아는 19명으로 18명은 친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7살 아동의 경우 학교 예비 소집과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직접 소재 파악에 나섭니다. 초등학생은 3일 이상 결석하면 교직원이 가정을 방문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6살 이하 영유아는 학대를 받고 있는지 제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가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학대를 의심할 수 있지만 일일이 들여다볼 여력이 안 됩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 약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백의 영역이 많죠. 예. 그 사생활을 국가가 관리해가는 것에 대한 그 인권적인 부담 때문에 검진과 예방접종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18,000여 건 가운데 6살 이하 영유아 아동학대는 약 5천 건으로 25%를 넘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일본이 보낸 10억엔, 우리 돈 108억 원도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걸 돌려주려 해도 일본이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돈을 줘야 할지 애매하죠. 방법은 없을까요? 현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엔, 우리 돈 108억 원을 화해치유재단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34억 원은 생존 피해자 3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됐고 사망 피해자 유족 58명에게는 각각 2천만 원씩 11억 6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60억 원 정도는 피해자나 유족들이 수령을 거부해 재단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의 10억엔을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위안부 합의 직후부터 터져나왔지만 최근 졸속 협상 사실이 드러난 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시한 선언을 촉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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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들로부터 다시 돈을 거둘 필요 없이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받지 않을 게 분명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줘야 할지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유엔과 같은 중립기구나 스위스 같은 중립국에 일종의 공탁처럼 10억엔을 맡겨놓고 양국이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법의 중개나 주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중요한 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원칙입니다. 10억엔 반환 절차에 돌입한다는 건 사실상 협상 파기 수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기하고 같이 돌려주는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예를 들면 10억엔을 먼저 돌려준다는 것은 그 현실적으로 파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10억엔 반환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확정된 방침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각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고 강 장관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안보나 경제 협력은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네, 지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는 문화계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 블랙리스트도 있었는데요.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혐의 중 하나가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우 전 수석은 다른 혐의는 다 부인해도 과학계 블랙리스트만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계 블랙리스트에 누가 들어있고 또 얼마나 집요하게 이 리스트를 활용했는지 MBC가 취재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5월 영남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노석균 교수는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간 오세정 의원의 뒤를 이어 과학계 대표적 시민단체인 과실연의 대표가 됐습니다. 노 전 총장은 그 즈음 갑자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자신의 주변을 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전화 받았습니다. 왜 하니까 총장님에 대해서 뭘 묻더라 이 얘기라. 그러니까 내가 뭐 순간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지. 이상하다고 여길 즈음 이번엔 영남대 재단 측이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총장이 시민단체의 대표를 겸직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대표직을 물러나라고 거듭 압박한 겁니다. 그런데 노 총장이 지난 2010년 과실연 공동대표를 지낼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임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이지 직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재단 측은 교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총장 관사 이사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썼으며 관사 관리비를 학교 돈으로 내 횡령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결국 노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스스로 총장직에서 내려왔지만 재단은 여기에 더해 그의 교수직마저 박탈했습니다. 당시 재단 이사회 7명 중 박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인사는 4명, 해임안은 4대3으로 겨우 통과됐습니다. 노 전 총장은 자신이 과실연 대표로 뽑힌 지난해 5월보다 석 달 앞서 시작된 청와대 과학계 블랙리스트 관리가 재단 측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남대 재단 측은 총장 신분으로 외부 단체의 대표를 맡는 건 안 된다며 징계에 대한 재심이 진행 중이라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뉴스를 취재했던 조국현 기자에게 몇 가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방금 본 리포트에서는 영남대 전 총장 한 사람만 나왔는데 피해자가 더 있는 거죠? 네, 먼저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왼쪽 보시면 포스트의 김승환 교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사장이었고요. 중간에 보시면 정민근 포항공대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던 박영하 교수, 이 3명입니다. 네, 박영하 교수는 예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블랙리스트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속 정당이나 뭐 정치 성향 그런 걸 일일이 따졌다기보다는 특정 과학단체의 소속이거나 민정수석실이 지목한 이른바 문제 과학자와 친한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왼쪽에 김 교수와 가운데 있는 정 교수의 경우는 임기 도중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리를 내려와야 했었던 케이스고요. 박영하 교수는 평가원 이사회에서 연임이 확정이 됐는데 미래부가 거부하면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검찰이 일부 확보한 과학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있다는 걸 저희가 오늘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랬군요. 그 과학계 단체라고 아까 나왔던 게 네. 과실련? 뭐 과학 어떻게 되죠? 정확한 명칭이? 이게 과실련이 예. 한국 과학 그 실천을 하기 위한 연합 뭐 이런 뜻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근데 길어서. 그 단체가 뭐가 문제라는 거죠? 그 과실련이라는 단체가 사실 진보 과학자의 모임이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과학 정책을 두고 정부에 종종 쓴소리하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과학계 블랙리스트가 DJ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명자 씨가 과학계의 가장 큰 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름이 길어서 주로 과총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네. 과총 회장을 맡으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과실련 같은 경우도 오세정 교수가 국민의당 의원으로 가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 300명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개인과 단체를 합한 숫자가 그렇다는 건데 사실 검찰이 확보한 건 아직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구속 중인 우병우 전 수석 상대로 그 과학계 블랙리스트 규모와 정확한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도 진보 보수가 있는 게 아닌데 이런 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맞습니다. 얘기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이 주말인데 수도권에서 외출하기에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라는 게 처음으로 발령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부터 높아지기 시작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밤이 되면서 더 짙어졌습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11 마이크로그램, 인천 128, 경기도 부천은 127 마이크로그램까지 평소의 대여섯 배 수준으로 치솟았고 서울 광장의 스케이트장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대기 상태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적으로 유입되어 상당히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내일도 오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걸로 보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잇따라 몰려오자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제도가 만들어진 지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 이상으로 지속될 때 시행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에선 내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도 작업을 단축해야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모레 오전 대부분 사라지겠지만 모레 서해안엔 황사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2017년의 마지막을 이제 이틀 앞두고 결국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해 넘기면 여러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법안들 처리 못하는가 걱정이었는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진통 끝에 겨우 합의된 본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본회의는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시작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로 성사됐는데요. 먼저 공석이 우려됐던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의류 같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른바 예비 전과자를 막는 전기안전법 개정안과 시간 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강사법을 1년 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쟁점이었던 개헌안 논의에 대해선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내년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여기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가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 또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맡게 됐는데 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대여 공세가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만 되면서 신병 처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마치고 돌아와 인원 점검을 했더니 몇 사람이 비어 있었습니다. 야산에 두고 왔다는 건데요. 어이가 없죠. 미아가 된 예비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함께 보시죠. 강원도 원주의 한 군부대.
지난 7월 동원예비군 훈련을 실시한 이 부대는 근처 야산에서 야간 훈련을 마치고 밤 11시를 넘겨 막사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작전 지역에 예비군 4명을 두고 왔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당시 소총까지 갖고 있던 예비군들은 이곳 훈련장에서부터 부대까지 1시간을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한밤중 게다가 낯선 곳이라 이들은 부대로 전화해 위치를 물어가며 찾아갔습니다. 주민들한테 핸드폰 빌려가지고 전화해서 찾아갔죠. 답답하니까. 자정을 지나 부대에 돌아온 이들은 더 이상 훈련을 받지 못하겠다며 조기 퇴소를 요구했고 대대장은 이들 중 3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일짜리 훈련 중 이틀만 받고 귀가했기 때문에 이들은 규정상 훈련 불참자로 처리돼 다시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자 간부들은 예비군들의 항의로 자신들의 실수가 드러날 것을 걱정해 사비를 모아 예비군 3명에게 각각 60만 원씩 건넸습니다. 국방부에다 이제 뭐 신고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조금의 이제 사례는 이제 받긴 했거든요. 그냥 이제 우리끼리 해프닝으로 일을 하자 그냥 이렇게. 그런 일이 있든 없든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좀 불편해요. 당시 모든 결정에 책임이 있는 지휘관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나중에 이렇게 전화드릴게요. 예비군 조기 퇴소는 훈련 성과가 특별히 우수한 예비군들만 몇 시간 빨리 내보내주는 선에서 엄격히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술한 관리에 규정에도 없는 조기 퇴소, 게다가 어이없는 입막음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 예비군 훈련에 또 하나 황당한 사례가 추가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지옥철이라는 불명예의 수식어가 붙어 있죠. 이달 초 기관사들이 승객 안전 확보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는데요. 서울시는 9호선 운영사가 민간업체라 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옥철 9호선의 현 주소와 민영화 탄생 배경을 왕종명, 남재현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랫폼엔 타려는 이들로 가득한데 열차는 이미 만원입니다. 객실로 몸을 우겨 넣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객실엔 더위를 식히는 냉풍이 나옵니다. 더 피곤하죠. 안 그래도 피곤한데 지하철 타고 내리면은 사람들이 많이 치여가지고. 9호선의 혼잡도는 최대 233%. 100명 타는 객실에 233명이 탄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차 내에서 부피가 큰 가방은 기관사라고 편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선 운행시간 맞추기 위해 30초 안에 승객을 내리고 태우라 하지만 1분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운영사한테 벌금이 발생을 해요. 승객을 더 타게 하고 싶어도 중간에 출입문을 닫고 출발할 수밖에 없고. 인건비 줄인다고 숙직을 없애다 보니 첫 차 운행하려면 새벽 4시에 출근. 차량 기지 돌아와 다음 운행까지 1시간 반 쉬는데 아침밥 거르고 쪽잠 자기도 빠듯합니다. 좋은 기관사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새벽에 나와서 피로가 안 풀리다 보니까. 자동운전 시스템을 도입한 9호선은 기관사가 딱 1명 탑니다. 화장실 다녀올 짬을 낼 수 없어 큰 비닐봉지를 매단 이 좌변기를 운전실에 마련했습니다. 9호선이 약간 홍보 차원에서 처음부터 운전실 안을 볼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안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자들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에서 8호선에 비해 9호선 기관사는 한 달에 4낭을 더 일합니다. 하루 근무 시간도 1시간 이상 많은 반면 휴게 시간은 절반입니다. 승객 입장에선 9호선의 혼잡도가 가장 높습니다. 역사는 객차 8량이 들어오도록 지어놓고 4량만 운행하는 것도 혼잡을 키웁니다. 9호선의 승객 혼잡도와 기관사의 근무 환경이 다른 노선에 비해 열악한 것은 민영이라는 태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9호선은 어떻게 민자 지하철이 됐을까요? 남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민영화 논의의 배경은 경영 효율화였습니다. 공기업이 운영하는 다른 노선은 경영이 방만하다는 겁니다. 경쟁을 시키는 게 오히려 그 공기업의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다. 그래서 강력하게 9호선을 민영화하는 것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 서울시는 국제투자금융사인 맥쿼리를 비롯한 투자자와 아무리 적자가 나도 최소한의 수입을 보전해주고 지하철 운영권을 30년간 보장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사업비 중 18%만 부담한 투자사들이 운영권을 독점한 건데
정작 이 투자사들은 지하철 운영 능력이 없다며 다시 프랑스 업체에 운영을 맡기는 다단계 구조가 됐습니다.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운영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를 데리고 온 계약서엔 또 차량을 추가로 구입할 때 모두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개통하고 8년 사이 승객은 230%가 늘었지만 차량은 80%만 증가한 건 운영사엔 차량을 구매할 의무가 없고 서울시는 예산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추가 구입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이 유지되면 어쨌든 이익을 보는 구조인 거죠. 특혜 10위까지 이뤘던 이 계약은 끝내 독이 됐습니다. 개통 4년 만에 8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며 투자자 배만 불려준 겁니다. 민자 사업의 1단계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제 최초의 시도였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조금 더 좀 지켜보고 좀 장기적으로 좀 보자. 투자사는 지금도 연간 260억 원대의 수익금을 챙기고 운영사인 프랑스 업체는 7년간 25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2005년에 체결된 이 계약은 2038년까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가장 큰 딜레마는 애초에 민자 사업의 정책 실패를 인정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현재와 같이 계속 보완하면서 운영할 수 있느냐. 9호선 개통 이후 이직률은 50%. 숙련된 기관사 둘 중 한 명이 회사를 떠나고 있고 이는 승객 안전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민영화된 지하철의 근로조건 개선에 개입할 수 없다며 한 발 물러서 있는 서울시가 관리 감독권을 적극 행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MBC 뉴스 남재현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6일에 제천 화재 현장의 CCTV 화면을 보도하면서 한 소방대원이 10분 넘게 무전 교신만 하면서 건물 주변을 돌아다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전현직 소방관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현장 지휘관은 불 끄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하는 역할인데 마치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면에 나왔던 그 소방관을 직접 만나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항상 그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소방이었는데 제가 현장 지휘관의 입장에서 더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절대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그게 매뉴얼이고 구조대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는 걸어다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 뉴스 멘트에는 대우는 이제 뭐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투로 말 보도가 됐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거기에 응답하는 차원으로 당사자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령화 시대 노후 대책으로 연금을 많이들 강조합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더 선호하는 것은 역시 부동산이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답한 가구는 10집 중 1집도 안 됩니다. 잘 돼 있지 않다가 38.2%,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응답도 17.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예상은 66.8세였지만 실제로 닥친 건 평균 5년 가까이 빠른 61.1세. 통계를 보면 막상 은퇴를 했을 때 정부가 주는 노인 기초연금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하는 경우가 전체의 58%로 절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준비 없는 은퇴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퇴직연금 통계를 봤을 때 눈에 띄는 건 연금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찾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 중도 인출자도 작년에 비해 40%나 늘어나 4만 명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돈을 어디에 쓰나 봤더니 50% 가까이가 부동산 구입에 썼습니다. 또 여윳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사겠다고도 했는데 내 집 마련이라는 이유는 작년보다 줄고 노후 대책, 임대 수입을 위해서라는 대답이 늘었습니다. 집을 팔거나 줄여 은퇴 자금을 마련하거나 각종 연금, 복지제도에 노년을 기댈 법도 한데 여전히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가가 시스템은 갖춰놨습니다. 연금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그 건강보험 시스템도 있고 요양보험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시스템은 이때
내용이 아직은 잘 갖춰지지 않아서 그 현실과 좀 유리되어 있어서 아직도 그래서 그 점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그래서 그 연금에 그러니까 자기의 노후를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뭔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게 있고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떨어질 줄 모릅니다.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29% 올랐습니다. 발의 대책 발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리한 부동산 투자가 안정적인 노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동산을 노후의 든든한 사적 안전망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오르고 보유세 강화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앞두고 오늘 발표한 신년 인사말에서 새해에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에는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또 중동 갈등의 핵심은 이스라엘도 아닌 이란과 이슬람 탓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두둔하는데요. 미국 내 유대인이 2.5%지만 파워는 엄청나다고 하죠. 대체 어느 정도기에 그런지 조재영 기자가 찬찬히 짚어드립니다. 예루살렘 선언 다음 날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린 광고입니다. 트럼프가 약속을 지켰다. 광고를 실은 건 공화당 내 유대인 단체였습니다. 대선 당시 예루살렘 수도 이전 공약에 열광했던 사람들은 바로 미국 내 유대인들과 기독교 보수층이었습니다. I really think that it's a very nice, thoughtful thing that for us it's very important. 중동 갈등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공동전선을 형성해 중동 지역 테러리스트에 맞서야 한다. 지난 18일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노골적인 이스라엘 편들기는 확인됩니다. And allowed terrorists such as ISIS to gain control of vast parts of territory all across the Middle East.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정책은 러시아 스캔들 등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과 함께 미국 내 유대인 파워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을 비롯해 중동 정책을 주무르는 실세 3인방이 모두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수도 선언도 이들 작품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내 유대인은 약 650만 명,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하지만 미국을 쥐락펴락한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세계 50대 재벌 중 유대계가 20%를 차지하고 유대인 재벌인 셸던 애덜스는 작년에만 900억 원을 공화당에 쾌척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MBC, CBS의 폭스뉴스까지 모두 유대계 자본이 설립했거나 소유한 언론사들입니다. 미국에서 시의회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라도 반유대 행보를 보인 사람은 상당히 당선 자체가 어렵다라고. 미국의 어느 대통령도 유대인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누구의 수도도 아니라는 70년 외교 원칙을 파기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와 더욱 거세진 유대인들의 입김 때문에 중동 지역에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미래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누구나 먹는 콧물 감기약을 먹고 한 어린이의 피부가 녹아내렸습니다. 희귀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아이 부모로서 더 절망적이었던 것은 어디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는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살이 벗겨져 벌건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가볍게 잡기만 해도 피부가 밀리고 찢기다 보니 팔과 다리 할 것 없이 온몸에는 붕대를 감았습니다. 지난 9일 4살 아이의 몸에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콧물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동네 소아과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사흘이 지나자 아이의 몸이 붓고 여기저기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아이가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아이를 손으로 붙잡았는데 이게 피부가 녹아내리더라고요. 솜사탕에 물이 닿으면 이렇게 스며들듯이. 진단받은 병명은 스티븐 존슨 증후군.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생제 부작용으로 생긴 독성 물질이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피부가 괴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약품 설명에 깨알같이 적힌 100가지 넘는 이상 반응 가운데 스티븐 존슨 증후군에 대한 언급은 단 2번뿐입니다. 제약사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지만 책임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인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다는 것은 명확한 거거든요. 하지만은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의약품 안전원에서 판단을 하셔서 처방한 소아과 의사나 조제한 약사 누구 하나 약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황당했던 부분은 어느 누구도 어떤 기관도 책임지려고 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병원에 연락을 했을 때는 그냥 차가운 대답뿐이었고. 관련법은 의료인에게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막상 이를 어겨도 법적인 책임은 무겁지 않습니다. 일단 의사는 약물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는 있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약사는 복약지도 의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위반을 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매일 많게는 100만 원 넘게 드는 치료비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1인 병실을 써야 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이 같은 희귀병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약의 본래 부작용은 완전히 피할 수 없는 만큼 제약회사들도 부작용 환자들을 지원하는 기금은 만들어놨습니다. 현재 기금은 110억 원 넘게 쌓인 상태. 그러나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질병에 한해 자기 분담금을 내주는 정도입니다. 정부도 의료기관도 제약회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는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정부가 홍콩 선박 한 척을 억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배와 접촉해 대북 수출이 금지된 정유 제품을 전달한 게 포착된 건데요. 최근에 이런 보도가 많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고 중국을 맹비난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인공기를 단 북한배 예성강 1호가 조금 더 큰 다른 선박과 줄로 연결된 모습이 미국 정찰 위성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북한배에 유류를 전달했다는 추측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인근을 지났던 홍콩배 한 척을 억류했습니다. 위성에 찍힌 날과 같은 날 동중국해 공해에서 북한배에 정유 제품 600톤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라는 이름의 이 배는 현재 타이완 회사가 임대 중인데 AFP 통신은 지난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당시 중국이 반대해 제재 대상에서 빠진 선박이 바로 이 배라고 보도했습니다. 잇따르는 대북 유류 밀무역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범으로 걸렸다. 북한의 석유가 흘러들어가게 허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맹비난했습니다. 동시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낙관하는 23년 전의 미국 대통령과 그때부터 강경 대응을 주문했던 자신의 모습을 대비시킨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North Korea will freeze and then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 South Korea and our other allies will be better protected. North Korea and they are developing nuclear weapons. We have to do something to stop.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밀무역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近期的一系列的报道所称的情况是不符合事实的. 다만 우리 정부가 억류한 홍콩 선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MBC가 최근 보도한 KTX 해고 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만간 노사 합의가 잘 되면 해고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철도회관에 모인 KTX 해고 여승무원 문제 해결 대책위 관계자들을 찾아가 이같이 말하고 지난 2006년에 해고된 KTX 승무원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해를 넘겨도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병을 얻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손리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34살의 이진 씨는 이틀에 한 번씩 자신의 몸에 스스로 주사 바늘을 꼽습니다. 온몸이 찢기는 고통이 뒤따르지만 이렇게 안 하면 팔다리가 마비되고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 막 찢어질 것 같고 막 10년 동안 맞아 놓으니까 몸이 이제 계속 뭉쳐 있고.
10만 명 중 서너 명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난치병,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이런 증세는 이 씨가 막 20살을 넘기던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던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냄새가 역했죠. 그 마스크를 저희가 이제 끼고 있어도 그 사이로 들어와 버리니까 코 따갑고 눈으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장 안에 가득했던 독한 화학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삼성을 상대로 한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한 산업재해 신청은 모두 패소. 자포자기할 때쯤 대법원은 일반인이 첨단 화학물질로 인한 산재 원인을 찾아내기 쉽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면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 다툼과 보상을 결정하는 데 10년 넘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피해자나 유족 중 상당수는 그동안 삼성과 합의를 끝냈습니다. 삼성 자체위원회가 결정하는 보상 방식이었습니다. 삼성에 의한 보상의 방식은 사실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묻지마 보상, 개별 위로금 주고 이제 다 해결됐다 이런. 하지만 삼성 반도체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은 삼성의 개별 보상이 아닌 공개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81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료받을 권리는 있지 않느냐, 배제 없이 보상이 나오나. 현재 반올림에 삼성에서 겪은 크고 작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320명. 빨리 치료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잘못이 아니니까 본인 탓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하러 갔는데 앞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삼성은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과 공방이 오가는 사이 118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손명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 채널이 뽑은 올해의 뉴스 1위 인물, 과연 누굴까요? LPGA 데뷔 첫 해 3관왕을 차지한 박성현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엄청난 비거리와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쟁쟁한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태극마크를 단 중학생이 화제입니다. 정진욱 기자가 미래의 스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수로 불리는 주인공은 광주 체육중학교 3학년 안세영 선수인데요. 우리 나이로 15살이니까 배드민턴 최연소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나흘 뒤엔 진천 선수촌에 입촌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안세영 선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25일까지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 이번 대회 유일한 중학생 안세영이 파죽지세로 언니들을 몰아붙입니다. 국내 2위 이장미까지 제압하며 7전 7승으로 최연소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다 선배들이다 보니까 그냥 재밌게 코트에서 놀고 나오자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훈련 일지를 쓰며 생각했던 단어는 노력. 복싱 선수 출신 아버지를 닮은 악바리 근성은 모두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사실 눈병이 왔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전염병이니까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는데 세영이는 울고 왔더라고요. 집에서 다니게 해달라. 새벽에 가서 운동을 시켰어요. 가르치는 제가 너무 즐거워서 운동 시간이 기다릴 정도로 즐거웠다는 거예요. 성장 속도 면에서 이용대를 능가할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세영. 세영이의 꿈은 이미 3년 뒤 도쿄올림픽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올림픽 한번 나가가지고 메달을 딸 수 있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네, 메이저리그 추신수 선수 매년 겨울마다 한국에 들어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야구할 때보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조금씩 일이 손에 익으면서 나름대로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구석구석 모서리까지 작업이 깔끔합니다. 갈수록 소질이 부드러워지는데? 모든 게 다 이거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매년 다양한 활동을 하는 추신수 선수, 올해는 몸을 좀 써가면서 봉사를 하고 싶었다는데요. 처음에 제안을 들었을 때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더 보람도 더 있는 것 같고.
네, 2017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한 추신수 선수는 내년 초 새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출국합니다.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명장면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뜨거웠던 아이스하키 링크에서 톱플레이 시작합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아이스하키 경기입니다. 강한 보디체크. 보디체크한 선수가 튕겨져 나갔군요. 벤치에서 쉬려고 한 건 아니죠? 자,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는 조금 더 격렬해집니다. 템파베이와 몬트리올 두 팀의 선수들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잠시 후에 또다시 몸싸움을 벌이는군요. 자, 심판이 볼 땐 괜찮은데 안 볼 때는 뒤에서 밀고 심지어 스틱으로 배까지 때려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종료 직전까지 또 싸우고, 자, 이렇게 되면 경기는 언제 하나요? 여기는 아예 복싱 링이군요. 서로 껴안고 빙빙 돌더니 이제는 뭐 오른손 원투 스트레이트까지 날려버립니다. 한참을 보던 심판들이 뒤늦게 말리는데요. NHL에서는 1대1 맨주먹 싸움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의 산체스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역전골과 결승골을 잇따라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엔 눈과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눈은 내일 오후 서해안부터 내리기 시작해 차츰 저녁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1에서 5cm,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가량으로 다소 많겠습니다. 눈은 모레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도 비상입니다. 오늘 밤새 더욱 짙어져서 내일은 온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겨울 황사까지 더해져 주말 내내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뿌연 안개와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곳곳에 가시거리가 더욱 좁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4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동쪽 지역은 주로 눈보다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가 내리다가 저녁부터 눈으로 바뀌어 쌓이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첫 해돋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18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직원분들이 2,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코베아 강혜근 회장과 임직원분들이 1,0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의 달인. 선배가 드디어 앵커로 돌아오시는구나. 볼 수가 없었잖아요. 진짜 TV에서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김수진 앵커가 단독으로 진행해요? 멋지다. 그럼 무한도전 끝나고 뉴스데스크 바로 보면 되겠네요. 김수진이 돌아왔다. 새로워진 주말 뉴스데스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하나요?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12월 30일에 뵙겠습니다.